예,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제가 언제나처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엄경영의 촉으로 시작을 하죠. 이 시대 최고의 정치 분석가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은 저기 회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요즘 비싸서 못 먹었는데요. 예, 좀 있으면 좀 싸지면 많이 먹어야죠, 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막 이 문제가 지금 민주당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그런데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 문제에 대해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4월, 5월이 그러니까 외교의 슈퍼문, 달 슈퍼문이었죠.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하고 김정은 국가안보실장 바꿀 때만 해도 예. 윤 대통령 외교에 대한 이 우려가 되게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리고 이제 G7에서 심리적으로 대한민국이 G7 국가가 됐다. 뭐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외교 성과가 그건 정신 승리가 아니고 진짜 G8 정도는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탈리아, 캐나다 수준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외교 성과가 이제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은 일본의 과거사, 한일 관계 과거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죠. 그런데 그런 집중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이 점점 콘에 몰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즉 울고 싶은데 마침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겁니다. 외교 성과의 약한 고리가 이 오염수 문제였는데 민주당이 이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면서 상당히 성과를 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일염도 지금 동의하고 이렇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지금 널리 확산하고 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얼마나 우리 사람들한테 해로운지 그것과 별개로 이제 국민들의 감정이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민주당이 최대한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뭐 서울, 부산, 인천 뭐 이렇게 순회도 하고 그럴 모양이에요, 민주당은. 네. 예. 근데 이게 뭐 광우병 시즌 2다. 사드 국면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광우병은 사실은 이제 이 광우병 쇠고기로 인한 그런 그러니까 인체 해는 별로 없었죠. 예. 다만 국민들 마음속에 불안감이 확산했고 이것을 정부 여당 당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잘못 대응한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정면 대응을 통해서 과잉 대응을 한 건데 이 불안감은 사람들의 머릿속, 그러니까 생각에 있는 거라서 정면 대응한다고 이거를 없앨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로키 대응, 즉 톤다운으로 대응하면서 적절하게 관리를 했다면 그때도 광우병 파동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제 비슷한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더군다나 막 그 미국사 소가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거 텔레비로 보니까 사람들이 겁이 났는데. 전 말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민주당이 그 전에 이거 여쭤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대응은 잘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정부의 대응이 제가 보기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일일 브리핑을 한다든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오염수 전문가를 초청해서 국회에서 강연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정면 대응 태세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IAEA 즉 국제원자력기구나 또는 이제 국제사회와 IAEA도 민주당 못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공조를 취하면서 그러니까 톤다운 대응을 하면서 좀 시간을 버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거를 막 정면 대응, 군사 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잉 대응보다는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말이에요.
그 민주당이 저는 뭐 이게 정략적이 아니라 진짜로 국민을 걱정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일 그렇게 진짜 국민을 걱정을 하고 본인들이 국민을 그렇게 걱정한다면 이걸 자꾸 화살을 정부한테만 돌릴 게 아니고 아니 중국 대사 물론 문제가 좀 커졌지만 중국 대사 만났잖아요. 일본 대사도 제1야당 대표가 만날 수 있는 거고 따질 수 있는 거고 아 이거 저 중국 갔다 왔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저 뭐죠? 티베트. 저 민주당 의원들 아 그럼 일본에 그렇게 대량으로 좀 가서 미리 어레인지 해가지고 가가지고 아 거기서 따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전 뭐냐면 한국 그러니까 왜 학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학회는 정치학에서는 한국정치학회고 한국정치학회. 그러고 이제 원자력에서는 한국원자력학회거든요. 네. 근데 한국원자력학회에서 이 그렇게 굉장히 좋게 얘기해서 공포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1대1 토론하자고 지금 나왔거든요. 토론에 응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응은 이제 여론조사의 기초에서 반일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 특히 이 오염수 방류는 뭐 70~80%가 반대한다. 예. 이런 여론조사의 기초에서 이제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주중대사 만났고 또 민주당 의원 12명이 2차례에 걸쳐서 티베트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역풍이 강하게 불고 또 지금 그 우리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20대 30대가 특히 좀 근데 강한 특히 것 같아요. 2030이 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관심을 이제 그 반일 정서로 돌리기 위해서 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장애 집회를 하겠다는 거는 이를테면 이제 개딸에 대한 동원령을 내리겠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핵폐수라는 그 자극적인 말을 썼잖아요. 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이 준비된 또는 타고난 선동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개딸에 대한 동원령을 내리고 이것을 장애 집회로 연계를 해서 국정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이제 전략적 그런 이제 함의가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막 호응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조금 지지율에도 그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아, 우리를 보호해줄 사람은 민주당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아, 이거 어제 말씀드린 건데 이거 또 찾을게요. 한국갤럽은 동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 어떻게 먼저 말씀하세요. 네. 제가 찾는 동안.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예. 전화면접 조사로 보면 비슷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죠. 똑같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공세, 예. 또 지배한 공세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반일 감정이 되게 가장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세대가 4050입니다. 그런데 4050은 사실 굳이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공세를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할 수 지지자가 있거든요. 많으니까. 네. 예. 그런데 2030 특히 2030 남성은 이제 민주당한테 굉장히 이제 비토 정서가 거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도 바이 재팬 현상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 애니메이션인 슬램덩크나 스즈메 문단속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한 히트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제이팝, 일본 여행, 일본 맥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청년층들은 민주당이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공세를 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년층들한테는 지속 가능한 이슈가 아니다. 저는 이 민주당이 이 과잉 대응 또 오바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되치기 당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있고 돈 봉투 논란 의혹 있고 코인 논란 있고 이 코인 논란도 지금 다시 커지는 것 같은데 코인 논란 있고 이재명 대표의 중국 대사 방문 논란도 있고 이런 악재가 내 후쿠시마 오염수 하나 이게 다 덮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현재까지는 버티고 있는데요. 예.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5월은 이제 지금도 이제 5월에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5월은 민주당이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5.18도 지금 있고. 9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예. 6월은 반면에 이제 호국 뭐 이런 다리라서 국민의힘의 다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국민의힘의 달을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막고 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 이슈는 점차 사그라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쟁점에 사라지면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았을 텐데 예.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민주당을 이제 좀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특히
이 2030 남성한테 그 지지율이 낮은 게 최대 약점이거든요. 예. 이것을 보강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청년 정치를 활성화한다든지 2030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런 문제에 천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좀 그 깊은 성찰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 성찰 중에 하나가 불체포 그 재밌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그랬죠. 네. 특권이란 단어를 안 썼어요. 권리라는 불체포 권리라고 썼어요. 권리라는 그 단어를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얄미운데 민주당 지지층이 볼 때는 굉장히 뛰어난 정치 감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맞아요. 정치랑 뛰어난. 헌법 제 44조에 있는 이제 권리인데 우리는 통상 특권으로 그 뭐 고유명사처럼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것처럼 이제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권리란 말을 쓴 것 같은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대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안 지켰죠. 그래서 이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원고에도 없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정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잘 못 믿겠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게 비대위 출범을 최대한 늦추면서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근데 소장님은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위 그거 네. 출범했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혁신위가 출범을 해서 어제 첫 회의를 했죠. 첫 회의를 했는데 김은경 위원장이 첫 회의하면서 이게 이 돈봉투하고 코인 이런 이제 도덕성 논란을 이제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혁신위가 할 일은 이제 주로 이 공천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2015년 김상곤 비대위가 현역 하위 20% 컷오프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 폐지 그 가이드라인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천심사위원회가 혁신위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공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김은경 혁신위가 얘기한 것을 보면 이 도덕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의원들을 이제 컷오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뉘앙스를 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이제 뭐 탈당했지만 이런 지역을 이제 그 사고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사고 지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이재명 사단이 대거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사전 정지 작업을 아마도 혁신위가 하게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공심위한테 넘겨서 역할 분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가는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런 역할을 혁신이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 조사한다 이거 아닙니까? 돈봉투 의혹. 근데 강제 수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돈을 받은 의원을 특정할 수도 없고 설령 특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검찰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둘이 결론이 같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쪽 결론과 이쪽 결론이 다를 경우에는 말이에요. 상당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항상 이게 그 주류의 힘, 그러니까 주류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에 감는 코걸이 국민의 힘이 아니라 주류의 힘. 네, 그런다. 주류. 예,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친명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겠지만 어차피 그러니까 명단은 공개됐죠. 예. 일부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인사들에 대한 공천 배제 이런 것을 이제 그 공식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만일 거기에서 있던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른바 분단 가능성 또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은 지금 크게 세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 개딸을 비롯한 이재명 강성 지지층인데요. 예. 그러니까 개딸이 뭐 10만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그 이 당원전 라이브 가입자가 거의 80만에 육박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김어준 유튜브 구독자가 130만인데 예. 그러니까 개딸 중에 일부는 당원에 가입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딸이 최소 이제 한 100만 명 정도 된다. 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한국갤럽에서 차기 지도자 조사를 하면 이재명 대표 한 20% 나옵니다. 22%.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권자가 전체 한 4,500만 되니까 예. 한 900만 명 정도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식 조사에서. 그런데 이제 호남 등을 빼면 최대 한 500만. 그러니까 저는
이 개딸이 최소 100만에서 최대 500만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세력은 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 즉 호남이죠. 예.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지지층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제 이낙연 대표일 수가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친문 세력. 예. 그러니까 뭐 조국이 그러니까 한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황태자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조국, 김경수 경남지사 등을 필두로 하는 친문 세력.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세력을 이제 이 세 가지 세력은 칼로 무베듯 이렇게 이제 단절적이지 않습니다. 예. 때로는 중복되고 있고 합쳐지기도 있고 예. 합쳐질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최대 세력이 이 개딸이고 또 민주당 그 친명 주류이기 때문에 분당 가능성은 아직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경우에 따라서 공천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다음에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비대위가 출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이 이 투톱 비대위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무총장이나 그러니까 공천심사위원장 정도를 이제 이 친명이 맞는 그런 이제 저는 구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6월 24일 날 이낙연 대표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예. 토요일 들었죠. 토요일인가요? 네. 예, 네. 근데 그 저 양양자 의원도 신당 만들고 금태석 의원도 신당 만들고 조국 전 장관도 뭐 신당 얘기 나오고 신당의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 보세요? 지금 신당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숟가락만 들고 있다. 숟가락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밥상이 차려지려면 누군가 밥도 짓고 반찬도 만들어야 되는데 예. 다 지금 숟가락만 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밥상이 차려지길. 그래서 신당 성공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요. 현재 시점에서 신당을 만들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딱 2명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또 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뭐 당에서 뭐 쿠데타가 일어나는지 이런 경우에. 근데 예. 지금 그 이 두 사람은 신당을 만들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을 확고히 장악하고 예.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빼면 어느 누가 당을 만들어도 교섭단체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말씀하셔서 요새 그 수능 그 킬러 문항, 예, 이거 지금 자제분은 다 컸죠. 대학 들어갔죠. 아닙니다. 지금 아니요? 고등학생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어이 좋으시네. 예. 저는 결혼을 일찍 했거든요. 예, 저는 한참 전에 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킬러 문항. 학부형으로서. 네, 킬러 문항이 문제가 되긴 되죠.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고교 서열화나 대학 서열화 그리고 초경쟁 사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예. 국정 혼선으로 이 정부 여당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킬러 문항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정부 여당이 오히려 이제 공세로 태세 전환을 했고. 예. 또 이 교육개혁 이꼴 사교육 문제 해결 이런 이제 이슈를 선점하게 되는 결과로 간 것 같아요. 반면에 네. 민주당은 일타 강사 뭐 100몇 억씩 판다는 일타 강사 편을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아니 저도 이게 이 스트레스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나? 좀 네, 그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타 강사하고 마치 공조하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민주당이 이제 최대 강점을 갖고 있는 서민층이나 3040 여성들한테 오히려 점수를 잃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은 이제 전사를 막 확대할 게 아니고 예. 차라리 후쿠시마 오염수 갖고 열심히 싸우는 게 당 지지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이 전선이 묘한 게 사교육 시장이 예전에 진보 정권이었을 땐 사교육 시장 상당히 그랬는데 지금 사교육 시장이 진보 세력을 대변한다는 그런 얘기가 시중에 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스탠스를 잘못 잡은 거고요. 원래 이 사교육 시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세력은 국민의힘하고 정부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네, 원래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입장이 거꾸로 바뀌어서 오히려 정부는 이런 이제 서민층이라든지 그러니까 4030 이런 그 여성들한테 주목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민주당은 이 전선 2개의 전선에 싸울 게 아니고 전선을 하나로 좀 줄이든지 예. 뭔가
뭔가 우선순위를 빨리 정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이제 가려지고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뭐 학생들 같은 경우 이게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낸다는 것이 바뀌는 거지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닌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제도의 변화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뭐 그렇게 의도적이 아닌 상태에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의도성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지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사교육 문제의 원청, 그러니까 원래 책임은 민주당한테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이 사교육 시장 손을 못 댔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은 여야가 합심을 해서 이 사교육 문제 해결에 좀 머리를 맞대야 되고요. 사교육 문제는 이게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백만 명이 사교육에 의존해서 생계를 그렇죠. 끌어가고 있고 예. 또 쉽게 문제가 풀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문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별로 이익을 볼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 문제도 그러면은 생명력이 그렇게 길다고 보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일타 강사랑 한 팀처럼 원팀처럼 되니까 뜨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러니까 당장 오늘 내일부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출구 전략. 출구 전략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어제 오늘 이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예. 그러니까 영어 PT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이게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행사기 때문에 그렇죠. 좀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에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만일 11월 달에 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 결정이 된다. 이게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총선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 민주당은 완전히 닭 쫓던 게 이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반면에 정부 여당은 날개를 달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총선 이런 거 다 떠나서 엑스포는 당연히 우리가 좀 가져와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낙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쪽에 워낙 돈이 막 오일 머니 가지고 막 들이대니까 이게 좀 힘든 것 같지만 뭐 반드시 이겨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